안녕하세요. 자, 경비지도사. 물론 국가 자격입니다. 자,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그것은 주관처, 시행처. 자, 주관처는 경찰청,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은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험을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1차는 객관식입니다. 아니, 2차도 객관식입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라는 것은 각 과목 공이 두 과목인데 법학개론, 민간경비론입니다. 1차가. 1차는 평균 60점 이상만 되고 40점 이하 과락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2차지. 2차는 상대평가입니다. 경비업법, 물론 청원경찰법을 포함해서 경비업법과 또 다른 과목, 대부분 이제 2차 과목에 선택을 할 때는 경호학을 합니다. 그래서 1차는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차는 경비업법, 그 경비업법은 공통 과목이니까, 그리고 경호학을 하죠. 물론 이제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개론이랄지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실시하는데 1차는 뭐 그렇게 어렵잖아요. 문제는 2차죠. 2차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대략 지금까지 커트라인을 보면은 거의 9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2차 과목을 패스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합격률이 더 많지도 않아요. 대략적으로 합격률을 보면은 1년에 뭐 꼭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2차 과목까지 합격한 경우 대략적으로 700명, 600명 내외입니다. 그 말은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다라는 것. 자, 그런 걸 감안하시고 이 경비 지도사를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경비 지도사 자격을 따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은 꽤 많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경비라는 것이 뭐 아파트 경비도 있고 건물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잖아요. 경비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많은 경비 대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가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일단 자격을 취득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제1차 첫 과목인 법학개론을 하겠습니다. 법학개론. 법학개론. 물론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법학개론들은 법에 관계된 개론서이기 때문에 개론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법학에 관계된 제법, 여러 법의 일반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학개론은 말 그대로 법학 일반, 헌법, 민사법, 형사법, 상법, 사회법, 행정법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모든 법을 다 다룬다. 원래 이제 헌민형 그러면 3법이라고 그러죠. 헌민형, 헌법, 민법, 형법. 거기다 이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상법을 집어넣으면 6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6법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법, 또 행정법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8법이 되겠죠. 8법인데 그 8법을 전체를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부분만 다룬다. 아주 기본적인 뼈대만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트 1 법학 일반의 법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법의 의의. 자, 법의 의의에 보면 법의 본질, 법의 정의. 우리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법의 궁극적 목적은 도덕의 목적이 선의 실현이다면 선, 도덕은 선을 실현한다죠. 도덕입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선을 실현한다.
말 그대로 도덕은 착하게 살자 이런 말 아닙니까? 선의 시대니까. 반면에 법은 뭐라 할까요? 법은 정의의 시대인다 그럽니다. 이게 착함이 아니라 이 정의는 옳음입니다. 옳음. 도덕은 착함, 법은 옳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걸 실현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자, 법의 정의를 보면은 법은 사회 구성원이 사회생활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강제력. 자, 일단 사회 규범은 규범인데 강제력을 동원한 규범입니다. 도덕은 강제력이 없죠. 그런 차이점. 또 법의 근거는 정당해야 된다. 또 사회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 당위의 법칙. 당위냐 존재냐. 법은 당위, 법은 당위. 법은 당위의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은 존재의 법칙이다. 독일어로 말하면은 존재는 자인이라고 합니다. 자인. 영어로 말하면 be,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은 존재, 자인, be, 있는 그대로고. 반면에 법은 뭐냐? 당위인데 당위는 졸레이라고 그래요. 졸레는 그리고 영어로는 must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위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당위라고 그래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졸레, must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걸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법의 정의는 일단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 또 당위의 법칙. 자, 이런 것을 법으로서 알아야 되겠고,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법의 구조를 보면 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행위규범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행위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해라, 하지 말아라. 재판규범이라는 건 법은 왜 만들어 놨냐?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법으로 제재를 할 때는 반드시 무엇에 근거합니까? 법에 근거하니까 법에 재판을 하면서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재판은. 그러니까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이 없으면 재판할 수 없다. 재판 강제규범으로서.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규범. 예컨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이렇게 재판 규범으로서 형법 370조 나와 있죠. 조직규범은 이제 법은 왜 만들어 놨냐? 법으로서 국가의 모든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에 속한 행정부,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 속한 입법부, 그 다음에 법원에 속한 사법부. 이 모든 국가 조직은 다 무엇에 근거하여? 법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하죠. 법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체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 행정부, 국회, 법원, 이런 국가 조직, 권한, 이것은 법으로 정해놨다. 그러니까 행위규범은 자, 법의 구조인데, 행위규범은 해라, 하지 말아라. 재판규범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하여 재판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 조직규범이라는 건 국가의 모든 조직들, 뭐 행정조직, 또 입법조직, 사법조직은 다 법에 근거한다. 자, 이게 법의 구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법과 도덕, 또 법과 관습, 법과 종교, 이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규범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사회규범이라고 하면 네 가지를 말합니다. 법, 도덕, 관습, 그다음에 종교 규범. 이렇게 사회규범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사회규범을 말할 때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비교해야 될 그런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법과 도덕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다른 이제 관습, 종교 규범도 법과의 관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우리가 구분해 둬야 될 대목은 법과 도덕이 어떻게 다르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걸 알아야 돼요. 법과 도덕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더 쉽게 자, 뒷페이지 보면은 니은의 법과 도덕의 차이점 그 표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보충학서에 보면은 법과 도덕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라 그래서 토마지우스 사색은 누구도 벌을 가할 수 없다. 사색은 뭡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누가 제한을 가하겠습니까? 가할 수 없겠죠. 누구도 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생각은 누구도. 그다음에 켈제는 법은 강제 질서라는 의미에서 다른 질서와 구별된다. 강제 규범. 특히 에일리네이크가 말인데 에일리네이크 독일의 법철학자 에일리네이크는 뭐라 하십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 말은 이런 뜻이죠. 그 법과 도덕의 관계를 말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도덕이다. 도덕이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니까 결국 굉장히 범위가 넓은 도덕 속에 법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자, 거기 차이점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법은 정의의 실현, justice, 정의를 했습니다. 도덕은 선의 실현, good. 그러니까 정의냐, justice, 정의냐, 올바름이냐, 선이냐, 착함이냐, good. 두 가지 관계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게. 자, 규율대상은 법은 외면성이라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봅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았다 손치더라도 결과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안 좋으면 법적 제재를 하죠. 그러나 도덕은 내면성입니다. 그건 양심입니다. 양심이 어떠하냐로 구분한 것이니까 강제성, 비강제성, 타율성, 자율성. 그렇죠? 또 양면성이라는 것은 법은 반드시 권리와 도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그러나 도덕은 의무밖에 없는 일면성, 평면성입니다. 수범자가 상대성이다. 이거는 절대성이다. 당연하죠. 그 밖에 여러분들 법과 관습, 법과 종교 그 부분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건 큰 문제가 없고 아이디에 보면은 자연법과 실정법이 나와 있어요. 자연법과 실정법. 자, 이것도 자연법은 자연의 그 법칙입니다. 실정법은 그 안에 자연의 법칙 안에 실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범위를 따지면은 자 이렇게 큰 게 자연법이다. 자연에 관계된 자연 법칙이니까 그런 그 속에 실제 정해놓은 실정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 정해놓은 게 자연법이라는 이 큰 범위 속에 실정법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관계입니다. 자연법 인간의 경험적인 인식에 의해 형성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의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규범, 역사,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타당하다. 예컨대 어떤 게 자연법이겠습니까?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 그런 건 대표적인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 그 말이지. 실정법은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법으로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 상대적이지. 이제 실정법에 가장 잘 쓴 말,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에 따르라. 그 말이죠. 로마에서 다르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자연법, 실정법 관계고, 그다음에 법의 목적, 이념이라고 합니다. 이념, 법의 목적, 이념. 그런데 법의 목적, 이념. 야, 혹은 이념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법의 이념에서 정의라고 했죠. 정의. 그다음에 합, 목적성.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법의 목적, 법의 이념이라 그래요. 이념이라, 목적이라, 이념이라 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반드시 법이 갖고 있는 사상적인 그런 내용, 또 법이 꼭 추구해야 될 그런 목적, 목표. 법의 목적은 인간이 법으로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회생활의 실천 목표로서 법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추상적인 이념이다 라고 해서 이제 법의 이 목적 이념의 가장 최상에 있는 게 뭐냐? 정의입니다. 법의 추상적 목표, 아까 정의의 실현이었죠. 원래 원칙은 이렇게 돼요. 이 정의가 정의의 실현이라서 이 최상의 목적이고, 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한 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두 가지가 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밑받침을 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대단히 추상적이지만 최상의 목적,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한 목적성, 이건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법적 안정성, 함부로 법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그걸 받쳐주고 있다. 보세요. 물론 라드 부르후라는 사람의 견해이기도 합니다만은, 정의, 법의 추상적 목적. 정의는 법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법이 추구하는 이념에 있어 그 한 출발점인 동시에 궁극적인 최상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라고 있는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일반적 정의는 개인이 단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말하고, 정의는 특수적이다, 특수적 정의라, 일반적 정의라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데, 평균적 정의를 보세요. 개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정의로 평균적, 절대적 평균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절대 형식적. 법은 어느 누구에게 차별도선 하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죠. 그걸 평균적 정의라 그래요. 그러나 배분적 정의라는 것도 이건 실질적, 상대적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논아준 정의야. 단체의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정의로, 단체 생활이 있어서 개인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따라 적합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상대적, 실질적 정의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법의 최상의 이념,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그것을 법의 그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그 하부에 있는 두 가지 이념이 한 목적성이라는 것은 목적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타당성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합당하다, 타당성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한 목적성은 법 질서가 국가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 실행되는 원리로, 국가나 사회의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국가의 법 질서를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하는 데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목적성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떠한 국가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게 개인주의, 국가나 단체보다 개인을 우선시하여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 뭐 이건 개인주의는 초개인이 단체주의, 국가나 민족이나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어디에 목적을 부여하냐. 초인격주의, 문화주의, 개인도 단체도 아닌 인간이 만든 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목적성이라, 그러면 우리네 지금 입장에서 한 목적성 뭡니까? 개개인의 인격,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법의 이념의 한 목적성, 그러면 개인주의에 근거한 것이죠. 그 다음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법에 의해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이다라고 해서 법적 안정성을, 법이 자꾸 바뀌면 안 되겠죠. 안정적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일정한 법이 만들어지면 적어도 수년간 가야 되잖아요. 자꾸 법이 바뀌게 되면은 법의 안정성이 깨진다 그러지. 법의 내용 명확해야 되고,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되고, 법은 실제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고, 또 법은 국민의 법의식에 합치돼야 된다. 이제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법언이 있습니다. 가이드에.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지켜야 된다는 거지. 법적 안정성은 자꾸 바꾸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안법, 방공법, 보안법이라고 그러죠. 보안법 지금 상존하죠. 근데 자꾸 바꾸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간첩이 있다라는 맥락에서 보안법이 있어야 돼요. 바꾸면 안 돼. 그 악법도 법이야. 그런 것도 일종의.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 할지라도 무질서보다 낫다. 법은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된다. 자, 일단 법의 인연, 법의 목적. 그러면은 정의, 최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법의 효력입니다. 효력. 법의 효력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효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 대인적 효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앞서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실효성, 타당성은 법의 실질 효력에 속하는 것으로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결여되어 있으면 안 된다. 당연하죠. 법의 실효.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는 강제력으로 법 질서에 대한 위법 사례 발생 시 강제수사 발동, 국가 권력으로서 그 효력을 보장하는데 개인에 의한 자력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 자력 구제 금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내가 내 아들이 누구에게서 맞고 왔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나도 가서 복수해 줘야지 맞은 것만큼? 이걸 자력 구제라고 그래요.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의 정당성, 법의 구속력이 가질 수 있는 정당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법이 정의에 합치되어 실현될 수 있다는 것. 자, 일단 실효성,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가지고 시간적이냐, 장소적이냐, 대인적이냐. 자, 시간적 효력. 그다음에 장소적 효력. 대인. 사람을 대한다. 대인적 효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사람 대인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냐. 시간적, 법의 유효는 법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법은 제정돼 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동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법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20일이 딱 지나면 20 경과 그때부터 시행일, 그리고 폐지일까지. 자, 그게 나왔죠. 법률은 제정한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규정입니다. 물론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이 법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동한다. 그럼 그때부터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제정일, 또 제정일 의결일, 제정일 의결일, 그다음에 공포일, 시행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해서 공포합니다. 그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해야 돼. 그날이 뭐이다? 그날이 시행일입니다. 폐지는 당연히 법이 이제 소멸 시효가 끝났을 때 폐지를 하고. 근데 만약에 공포해가지고, 자, 공포했는데 제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한다 했죠. 오늘 공포했습니다. 오늘 1일. 그런데 자, 20일을 경과해서 그러면은 21일째부터 효력이 발동해요. 만약에 내가 20일 날, 그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날 법을 어겼습니다. 범법을 했어요. 그럼 나는 법의 제재를 받냐 안 받냐? 안 받습니다. 왜? 20일 경과해서 21일째부터 적용돼요. 만약에 나를 범법자라 했으면 하루 거슬러 올라갔죠. 이렇게 하지 말자. 법률 불소급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예외란 것도 법률 불소급 원칙은 사후 입법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입법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소급 효과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칙은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할 수 없다. 법률 불소급 시간적입니다. 파생 원칙에 사후법 재정 금지 원칙, 기득권 전쟁 원칙이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장소적 효력. 법은 장소적 효력은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그 나라 영토에 속한 모든 사람, 사물에 적용된다. 속지주의. 물론 예외로서 속인주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로. 그러나 속지주의 원칙입니다. 속지주의 원칙.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 즉 국가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 전반에 미친다. 뭐 내국인이 외국인이든 불문하고 그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전부 적용된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뭐 그것보다는 외교 특권을 누리는 자, 외교관. 외교관은 속지주의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주한 한국 대사가 한국 법을 어겼다. 그러면 한국 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외로서 속인주의로서 미국 법에 적용을 받아. 국제사법에 의해 본국법을 적용되어 있는 자 등은 예외다. 그렇게 말하죠. 기국주의는 뭐냐? 태극기, 국기를 국적으로 한다.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만약에 공해상에서 선박 항공기인데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그 국적법을 받는다. 기국주의. 대인적, 사람에 해당된 거죠. 국제사회에 있어서 영토의 상호 존중과 상호 평등주의가 적용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역시 속인주의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속인주의. 자, 대인 사람에 해당된 겁니다. 속지주의 헌법상의 권리 의무 중 참정권 또는 병역 의무 등은 외국인에게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참정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근로자에게 참정권, 또 우리나라 외국 근로자의 병역 의무 인정하지 않지요. 이런 건 속지주의 예외죠. 내란, 외환, 국가에 대한 죄, 통화 및 유가 증권에 관한 죄 등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국법을 적용을 받는다. 속지주의 예외로서. 외교상 특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형사상 특권 등이 있다. 속지주의 예외로서 속인주의. 자, 속인주의 예외. 속인주의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당연한 것이지.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법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적 효력이냐, 장소적 효력이냐, 대인적 효력이냐, 법의 효력을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법의 법학 일반의 법의 의의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